없는 통곡이여는 불타는 녹두 벌판에 새벽빛이 흔들린다 해도 굽이치는 저 강물 위에 아침 햇살 춤춘다 해도 의로운 마음을 다 바쳐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 작지만 누구보다 위대했던 녹두 장군.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도 끝끝내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구태의 허물을 깨고 새 세상을 이루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 그 마지막 이야기의 첫 구절은 이곳 삼내에서 시작됩니다. 동기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고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봉기한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반외세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동학농민이 반봉건을 위해서 일어났던 봉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외세로까지 지금 얘기가 된 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한양으로 직행하려고 그랬는데 네. 바로 청나라와 일본군이 외세가 개입하잖아요. 일본군의 일방적 공격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패하고 일본군이 주도권을 잡고 한순간에 외세의 각축창이 되어버린 한반도. 그것은 1894년 어느 밤 내정개혁을 빌미로 조선의 심장부를 침탈한 일제의 야욕에서 비롯됐습니다. 전주화약 이후에도 물러가지 않았던 일본군은 경복궁을 무단 점령하고 고종을 겁박해 조선군을 무장 해제합니다. 조선 식민지화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데요. 녹두 장군 정봉준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정봉준 장군의 재판 기록인 공초에 의하면 그는 2차 거병의 이유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때문이라 진술하고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한 동학혁명군 지도부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로 처음 이곳에서 집결을 한 장소입니다. 놓았던 죽창을 다시 손에 쥐고 의연하게 떨쳐 일어난 동학 농민군들. 10,000명이 모였다는 거. 지금도 10,000명이 모이면은 나라가 들썩거리는데 당시는요. 이 그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10,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그 민중 그 집회입니다. 근데요, 소장님 진짜 궁금한 게 왜 이 삼내에서 모이게 됐는지. 당시 역참이라고 있었어요. 그 말이 쉬어가고 어떠한 그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기가 좋고 그리고 들녘이라 그 광군이나 일본군의 반격이 쉽게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집결 장소도 이곳을 선택하게 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부패한 나라일지언정 백성된 도리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건데요. 전라도 각지에서 삼내로 모여든 농민군은 최종 목적지인 한양으로 가기 위해 1894년 음력 11월 공주 우금치에 다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 유적지를 걸으면서 이 우금티, 이 전적지 고갯마루를 걷잖아요. 네. 이 꽃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나비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어 있고 그야말로 그냥 지상 천국 같잖아요. 네. 이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동학 호국 영령들이 네. 수만 명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동학농민혁명 가운데 가장 큰 전투이자 가장 큰 패배를 안긴 우금치 전투. 무려 3일 동안 신식무기를 앞세운 일본군에 맞서 싸웠는데요. 농민군들의 시체가 온 산을 덮었을 정도로 전투는 치열했고 참혹했다 전해집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면은 이 큰 걸림돌이 네. 동학혁명군이다. 그래가지고 메이지 국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동학군을 완전 섬멸하라. 경복궁 침탈 후 조선 군대를 순하게 해진 일본군은 관군 내에 농민군 진압부대인 양호도수 무명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와 연합해 농민군 진압작전을 벌이는데요. 수천의 군사가 이 작전에 동원됩니다. 그만큼 농민군의 규모가 컸다는 얘긴데요. 전라도와 충청도뿐만 아니라 경상과 경기,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거병이 이루어진 덕분입니다. 서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논산에서 남북제비 연합군으로 만나요. 네. 만나가지고 전봉준 부대와 네. 손병희 부대가 두 부대가 네. 이 공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주를. 근데 왜 공주를 왜 공격을 한 거예요, 굳이? 한양을 점령하고 네. 일본군을 몰아내고 네. 바른 나라를 세우려면은 네. 반드시 이 우금티 고갯마루를 넘어서 공주를 점령할 수밖에 없어요. 동학혁명군은 반드시 여기를 넘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절대 불리한 전투로 예상을 했지만 네. 여기를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구나.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목숨을 건 저항, 그거뿐이었는데요. 역시나 현실은 매서웠습니다. 수적으로는 훨씬 우세했지만 온갖 최신식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을 죽창든 농민이 이길 수는 없는 일.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바다처럼 흐르는 시산열애의 참담한 전투였습니다. 그렇지만 동학농민군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투항을 거부한 25명의 동학군들은 대둔산에서 최후까지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석 달 뒤인 1895년 1월, 한 살배기 아이를 끌어안고 투신한 김석순 접주와 13살의 소녀를 뺀 24명의 동학농민군 모두 몰살당하며 항전도 끝이 납니다. 한편 우금치 이후 패전을 면치 못했던 전봉준 장군은 훗날을 도모하며 잠시 몸을 피하는데요. 음력 12월 한겨울 추위 속에 그가 도착한 곳은 순창입니다. 이곳이 전봉준 장군께서 마지막 머물러다가 서울로 압송된 피누리 마을입니다.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여기저기 떠돌 수밖에 없었던 전봉준 장군. 그러나 마음속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는데요. 그럼 이곳에 와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모이게 된 거예요? 이곳에 이제 옛 동료인 김경천도 있었고 또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종성리 쪽에 김계남 장군이 피신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을 취하려고 이렇게 멀리 안 떨어집니다. 항일 그 의병 항쟁을 다시 열려고 반드시 이 땅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겠다는
녹두 장군의 의지는 뜨거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지만 불문율고 그 뜻을 품기에는 그런 장면이 세상의 있어요. 그릇은 너무 작았나 봅니다. 선생님, 그 김경천이 누구예요? 예, 김경천은 전봉준 장군 동료로서 포상금과 군수자리 제한 등으로 전봉준을 배신하고 밀고한 사람입니다. 결국 1894년 음력 12월 2일 전봉준 장군은 피노리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일본군에게 인계된 그는 서울로 압송되는데요.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기 하루 전날 김계남마저 주변의 밀고로 붙잡히며 동학농민 2차 봉기는 실패한 밀란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죽게 되면 죽을 뿐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당하고 꿋꿋했으며 나라와 백성을 향한 애정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 수많은 농민군을 이끌던 총대장 전봉준. 도솔한 마이불의 비결을 꺼낸 손아준. 남녘 세상을 새롭게 열고자 했던 김계남.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낼 도륙한 일제의 만행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30만 혹은 40만의 동학 농민혁명군들. 그들 모두가 바랬던 세상은 하나였습니다. 어떤 간섭이나 제약 없이 내 나라 내 이웃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동학농민 운동이 사실은 좌절됐다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좌절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역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동학혁명 때 참여했던 접주 이상의 그 지도자들이 3.1 그 만세혁명 때 그 민족대표 33인에 9명이나 있어요. 9명이나.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민주화운동 정신으로 개성돼서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6월 항쟁, 최근에 촛불 시민혁명까지 그 정신은 면면이 개성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남북 평화통일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동학혁명은 계속 개성 발전되고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일궈낸 역사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잘못된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던 민초들. 가장 힘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그들이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장 큰 힘이 되었는데요. 혁명에 몸을 던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과 의지가 만들어낸 꿈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기에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의미 있게 세상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